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8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인상 배경인데 코로나19 여파로 0%대까지 떨어졌던 기준금리는 20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누적 612명으로 다시 역대 최다 규모가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도 39명이 늘어 누적 3,401명이 됐습니다. 이번 주 전면 등교가 시작된 이후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교육당국도 긴급 자문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백신 미접종 청소년층의 확진자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다며 청소년도 백신 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임 사무총장에 최측근 김영진 의원을 내정하고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곤란하다며 총괄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원회에 부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소환하면서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도 수사해 윤석열 후보의 부실 수사 의혹도 모두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대법원이 리얼돌의 수입을 보류한 세관 처분이 정당하다며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얼돌이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본따 관세법이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차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을 협의할 예정인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는 일단 비워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괄본부장 등 선대위 인선을 최고위에 부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서는 좀 곤란하고 지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우리가 이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우리 민생, 공정, 미래 가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중도와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서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또 과거 보수정당에 몸을 담지 않았던 분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오신 분, 또 이 정부가 망가뜨린 공정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삼고 처려해서 모시겠습니다. 이 선대위 구성은 한 번에 전부 마무리를 해서 발표하는 것보다 일단은 기본적인 우리 당 조직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출발되는 선대위 조직을 먼저 구성을 좀 해나가면서 외부 영입 인사들은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상고 처리해서 모시고 또 최고의 부의를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이 선대위 조직은 계속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가 출발하게 된 만큼 저 역시도 이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권 교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선거운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런 대장동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까도 우리 원내대표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상설 특검 이 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상설 특검 정도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후보 중심의 민주당 운운해가면서 마치
뭔가 변신을 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 앞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정말 정권 교체를 위한 지지를 호소하고 저희들이 민생 현장을 또 다 찾아다니면서 국민들의 어려운 삶과 국민들의 그 바람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또 그것이 유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전부 일치단결해가지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뛰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예, 이제 선대위 이제 실질적인 조직 구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방금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정당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지평을 넓히는 외부와의 과감한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서 오래 헌신해온 우리 사무처 당직자를 비롯한 당의 중심을 지켜온 당원들의 참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선대위 인선안 어제 언론에 기보도되었지만은 저는 당대표로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도, 그리고 후보께 제가 직접 말씀드려서 제가 이번에 홍보나 이런 미디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할해서 제가 본부장급으로도 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가진 함의는 단순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우리 당을 사랑하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고 사람이라면은 지위 고하를 따지지 말고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활동하는 것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서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역량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지방의원들도,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도, 어제는 허대윤 국회 보좌진 저희 위원회 위원장이 저한테 와서 보좌진도 그 안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저에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당의 기관 당원들인 여러분께서 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꼭 대선 승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후보께서 저녁에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방문해서 서울대학교 대학생위원회 지부 개설과 그들과의 대화를 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비롯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선거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할 시간에 그냥 오십시오. 고민할 시간에 참여하시고, 고민할 시간에 의견 주시고, 모두 앞다퉈서 나갈 때 저희는 3월 9일에 승리해가지고 방금 후보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합니다. 오늘이 데이 1입니다. 오늘부터 다 같이 한번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공개된 이 모두 발언에서는 총괄 본부장 등 인선안을 최고위에 부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있었고요. 다만 관심이 쏠렸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언급은 조금 전 발언에선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0%대 기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1%로 올라서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대 기준금리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있지만 국내 경제가 양호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는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8월과 같은 전망으로 한해는 글로벌 공급 차질로 설비 투자가 조정됐지만 수출 상황이 좋은 데다가 백신 접종 확대와 단계적 일상 회복 등에 힘입어 민간 소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좋은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 회복세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2.3%로 0.2%포인트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경우 예정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각 24일 공개한 지난 2일에서 3일 열린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참석자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계속 높을 경우 현재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적절한 정책 조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 유지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소폭 줄긴 했지만 여전히 4,0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처음으로 600명을 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38명입니다. 전날보다 170명 줄긴 했지만 여전히 4,000명대 육박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112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9.4%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충남에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6명이 늘어서 6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의 85%는 감염 취약증으로 꼽히는 60세 이상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면서 사망자도 연일 30명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9명이 숨졌는데요. 4차 대유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9%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서울이 85.5%로 전날보다 0.9%포인트 낮아진 가운데 경기와 인천이 각각 82.7%와 81%를 보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엔 1.5%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수도권의 남은 중환자 병상은 서울 50개, 경기 47개, 인천 15개 등 모두 112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들의 코로나19 발생률, 다른 10대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국내 12세에서 17세 사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6%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전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감염 상황과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대 최은하 교수는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10만 명당 확진자 숫자는 99.7명으로 19세 이상 성인 76명보다 23.7명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생의 발생률은 줄고 있는 반면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중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96.9%인 고3 학생들의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해서 백신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등학생의 학년별 10만 명당 발생률은 고2가 7.1명, 고1은 6.9명이었지만 고3 학생들은 1.4명으로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감염 전파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고령 환자가 많은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번졌습니다. 지난 보름 동안 확진자가 19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감염 확산 이렇게 뚜렷한 가운데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숫자는 1,75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앙보훈병원에서 누적 확진자가 190명 가까이 나왔는데
신규 입원은 일부 중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중앙보훈병원에는 입원 환자들의 발길보다는 외래 진료 환자들의 발길이 훨씬 더 잦습니다. 집단 감염이 번졌기 때문에 응급 환자나 외과 진료 환자들의 입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 입원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환자 한 명이 감염이 된 것은 지난 10일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고 나서 지난 보름 동안 누적 확진자 숫자가 18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중 병원 환자가 98명으로 확진자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종사자와 보호자, 간병인 등입니다. 감염된 입원 환자들은 보훈병원 특성상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들이 2차 접종을 마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감염 면역력이 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전파 경로는 질병청과 함께 역학조사를 벌여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 측은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원내 확진자 이동 동선에 있던 환자들을 격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염을 계기로 전국 보훈병원은 입원 전과 마찬가지로 환자들이 입원 뒤에도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자와 간병인, 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정현우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 뒤에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세가 거세는데 특히 서울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파악된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 숫자는 모두 1,757명입니다. 종전 최다를 기록했었던 그제보다 무려 25명이 늘어나서 다시 최다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수도권에선 집단 감염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선 지난 20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뒤 감염 규모가 72명까지 늘었습니다. 외부 상인이 자주 찾는 수산시장, 경매장을 중심으로 감염이 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송파구 가락시장이나 경기도 구리 도매시장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171명 그리고 95명 나왔습니다. 미접종자가 많은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옵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초등학교와 경기도 광주 어린이집에선 확진자가 각각 26명씩 나왔고 경기도 이천 어린이집에서도 원생 4명을 포함해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실내 체육시설이나 사우나,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요양병원 등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들어선 뒤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유럽 각국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백신 의무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슬로바키아도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간 오스트리아에 이어 슬로바키아도 봉쇄 조치에 돌입합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현지 시각 25일부터 2주간 봉쇄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행사 취소는 물론 생필품 상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이 정지되고 야간 외출도 금지됩니다. Odborníci jednoznačne hovoria, konzílium má jasné odporúčania, že potrebujeme obmedziť mobilitu, že potrebujeme lockdown. Áno, je to nepopulárne opatrenie, ktoré je ale absolútne nevyhnutné. A žiaľ, 전체 인구 약 540만 명의 슬로바키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백신 접종 완료율은 42%로 낮은 편입니다. 독일도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부분적인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작센주와 바이에른주 등 일부 주는 이미 술집과 클럽 문을 닫았고 크리스마스 마켓도 취소했습니다. 독일은 하루 신규 확진자 6만 6천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취약계층이나 군인 등의 백신 의무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70만 명의 사망자가 더 나온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며 각국은 연일 백신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Le pass sanitaire dès cet été, grâce aux efforts qui ont été fournis par les Français, grâce à leur civisme, grâce à notre couverture vaccinale. Mais nous ne pouvons pas nous reposer sur cette avance. 유럽의 재확산 원인은 부진한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철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많이 못 맞더라도 유럽 인구의 95%가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면 내년 3월까지 16만 명 이상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뒤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윗선 규명과 부산저축은행 대출 관련 의혹을 동시에 겨냥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젯밤 늦게까지 소환 조사했던 인물을 통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남수사팀은 어젯밤 늦게까지 임승민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임승민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2년 가까이 비서실장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는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개발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최종 결재한 대장동 사업 문건에 협조자로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 조사를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대장동 사업 보고와 결재 과정, 또 이 후보의 관여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진짜 세부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 첫 조사 받으셨는데 간단하게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검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뒤 실무자급이 아닌 이 후보의 측근이자 당시 시청 고위직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이 후보의 최측근이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통화했고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사장의 사퇴 압력 의혹과도 관련된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 부실장의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후보까지 겨냥해 성남시 윗선의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동시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문제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남수사팀은 어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 조모 씨도 저녁까지 조사했습니다.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입니다. 조 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 세력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대가로 10억 원 넘게 챙긴 인물입니다. 대장동 개발 초기 자금 흐름 파악 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면했지만 4년 뒤 수원지검 수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 또 조 씨의 변호인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리고 조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인물이 바로 김만배 씨입니다. 여권에서 윤 후보가 봐주기를 했다는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장까지 제출한 이유인데 검찰은 전반적인 의혹을 모두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관련 내용에 전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던 그런 과정들은 물어봤나요? 예전 대검 중수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과장이 좀 봐주기 수사가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가성 여부 규명에 주력했던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조만간 곽 전 의원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가 여야 대선 후보까지 겨냥해서 대장동 의혹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가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 의혹을 규명하고 또 대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삼천교육대 인권 탄압,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던 전두환 씨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전두환 씨 빈소 근처에서 관련 피해자들이 사과 없이는 용서도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삼천교육대 3년을 복역한 이정 목사입니다. 현재 저는 삼천교육대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두환은 5.18 광주 학살을 저질러 놓고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삼천교육대입니다. 5.18은 폭도로 만들고 삼천교육대는 양민들을 끌어다가 깡패로 만들었습니다. 전두환은 시대의 사기극을 펼치며 5.18을 탄압하고 그리고 삼천교육대를 사기 정치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천교육대에 잡혀가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습니다. 삼천교육대의 깡패가 4만 명이나 될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 깡패가 4만이나 된다면은 이 땅에는 깡패로 득실거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목봉 체조를 할 때 문신들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앞에다 세워놓고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냄으로 해서 양민들을 끌어다 놓은 그 집단을 깡패 집단으로 희화시키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전두환은 이 땅을 자기의 두 주먹에 불끈 잡아놓고 사기 정치로 백성들을 우롱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삼천교육대입니다. 5.18 강주 항쟁에서 행방불명된 수많은 사람들이 삼천교육대로 끌려갔고 삼천교육대에서 특별히 관리돼서 5.18 동지들이 죽어갔다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천교육대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전국의 여러 곳에다가 끌어다 놓고 그곳에서 분산훈련을 시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삼천교육대를 마치고는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청송감호소까지 끌고 가서 1년부터 7년까지 장기징역을 살린 것이 바로 전두환입니다. 갬포구령이 해제되면은 삼천교육대를 해제해준다고 해놓고는 사회보호법을 만들어서 다시 이중처벌한 전두환입니다. 이런 폭군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바스트의 땅을 능가하는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곳을 내 손으로 단장케 하고 나무를 심게 하고 그곳의 지하에서 이름도 지명도 모르는 그곳에 끌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청송감호소라는 것입니다. 5.18에서 행불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동지들, 그들이 끌려간 곳이 바로 군부대의 울창한 숲속에서.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조기 금리 인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용들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하고 자산 가격 상승세 네. 이게 일단 가장 큰 이슈인데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는 물가 안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연초부터 보시면은 연초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0불 가까이 되죠. 그리고 환율이 연초에는 한 1,080원 정도 됐는데 지금 1,19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환율하고 원유 사이드에서 이 에너지 가격 수입 사이드에서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연관관계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존립 근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 그러니까 결국 돈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데 이렇게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좀 지키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사실 인상 전에 충분히 좀 신호를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달부터 보시면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8,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끝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하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다른 겁니다. 네. 인상 사이클이라는 거는 몇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음을 여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기준금리 전격적인 인상 배경 크게 뭐 가계부채, 네.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게 종합적인 판단 근거라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성장 사이드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진 않고 있고요. 소비가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첫 번째는 강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점. 네. 그리고 금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저금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요.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감이 생기면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생기거든요. 그럼 대출을 좀 이렇게 마구잡이로 받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인식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좀 부작용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시장금리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조절을 하는 금리고요. 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45일에 한 번씩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인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시장금리라는 거는 채권시장에서 매일매일 이제 움직이는 그런 가격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에서도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사를 하게 되면은 채권시장이 먼저,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게 되면서 이 시장금리하고 연동돼 있는 대출금리들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를 좀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부부장님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네. 지금 현재도 뭐 대출금리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출금리 현재 오른 거는 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등의 금리가 이미 네, 선 그렇습니다. 반영돼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마저 반영이 돼서 추가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닙니까? 일단 현재까지의 네.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지난 9월달 이제 올해 보시면은 금리가 5, 6월에 한 번 뛰었고요. 네. 그 다음에 8, 9월에 시장금리가 한 번 뛰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그 시장금리가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금리는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더 많이 할 거라는 걸 일정 수준 선반영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가 많이 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이슈를 좀 보실 필요가 있냐면 향후에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현재까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있거나 예. 이런 의지를 표명하게 됐을 때는 반영되지 않은 시장금리의 상승 부분이 다시 좀 나타날 수는 있겠죠. 다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오늘 0.25%포인트 올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급하게 올린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 예상된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연초에는 올해 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인식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 계속해서 했거든요. 네. 시장과의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6월달, 9월달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장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상당 부분 이것들을 이제 반영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자꾸 이 금리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게 시청자 네.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어서 그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네. 이 대출금리라는 게 네. 은행이 책정하는, 뭐 은행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 책정하는 대출금리라는 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기본적인 뭐 은행채라든지 네, 이런 금리가 있겠지만 뭐 네. 가산금리라든지 네, 우대금리라든지 여러 부수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은행이 뭐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대금리를 좀 줄이거나 뭐, 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오히려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더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과거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절대금리 자체가 높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산금리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절대금리 자체가 0%대로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비교했을 때 가산금리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면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간다는 점, 그런 걸 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부장님께서 은행에서 나오셨는데 자꾸 제가 난처한 질문을 드린 것도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그렇다면 대출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을 맡기면 예금금리도 따라서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리 올리는 속도랑 예금금리 올리는 속도랑 다르다. 그래서 이른바 예대 마진만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금리 자체가 약간 좀 구조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금리에서 보시면은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라는 네. 게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 사이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 기준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됐었을 때 따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번에 나타난 기준 금리 인상 같은 케이스는 이후에 시차를 두고서 예금 금리도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또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미국 상황입니다. 아, 네, 이쪽 그렇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발 금리 네, 잠시만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배경을 직접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와 고용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에 유로 지역은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여타 국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주가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 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조치 완화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추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가 더해지면서 10월 중 상승률이 3.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2.4%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초 2.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1월 중에는 2.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먼저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하여 3년물의 경우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등 상승 요인과 글로벌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0월 중순 이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10월 중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고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년 성장률은 4.0%로 전망되며 내년 중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병목의 영향이 이어지고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금년 중 2.3% 그리고 내년 중에는 2.0%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전망치를 상당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1월 회의 시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짚어본 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이를 제가 바로 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통위는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경제 활동 정상화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 물가의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부부장님, 일단 앞서 인상 배경에 대해서 부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보여서 선제적인 말은 안 했지만 일단 그런 두 가지 요인,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이런 배경 설명이 있었는데 앞서 그 생중계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국제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상황을 좀 주목해야 할 텐데 미국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현재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0%까지 인하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했었던 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월 1,200억 달러씩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었거든요. 이 1,200억 달러를 매월 주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줄이게 되면 시장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으니까 이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억 달러씩 주다가 매월 150억 달러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고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테이퍼링으로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물가를 제압하려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그게 테이퍼링인데 이걸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이려니까 내년 6월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11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의사록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끝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는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죠. 시장은 지금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부장님,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달러의 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외국 그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시장, 미국 주가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산 시장, 우리 주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사실상 전 세계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자산 시장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사이드도 봐야 되지만 성장 사이드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면은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성장이 전 세계가 균질한 성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미국은 조금 더 강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다소 약한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는 그러면 강한 성장을 가져가는 미국은 버틸 수가 있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이 성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받는 충격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인상 과정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각 코스피를 좀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지금 현재 장중이긴 하지만
선천선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제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셔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주식시장의 연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의 이제 의사록이 연준의 의사록이 예.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단기 금리가 조금 더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나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기준금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 네. 미국 자산시장, 미국 채권시장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하고 9월에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요. 예. 특히 이제 단기 금리들이 좀 많이 좀 뛴 면이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그것보다 좀 먼저 뛰어 올랐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선반영돼 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물가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수요가 늘어나 상품에 대한 수요,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수요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공급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네, 기름값.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공급망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국제 유가도 계속 어떻게 보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그 공급 사이드의 물가가 계속 오르면 추가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면 네. 공급 사이드의 문제를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제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잡아줘야 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시장 주체들의 기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의 소비를 미리 땡겨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생기죠. 그럼 이게 물가 상승세를 더 길게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착이 되면서 시장 주체들한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는 것들을 사전에 제어를 해줘야겠죠. 이런 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부장님께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부분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게 됐었을 때는 네. 연끌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심자분들께서 투자의 초심자분들께서 연끌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올해 한 초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연끌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입장이죠.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욱더 흔들리게 됩니다. 예. 이럴 때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과 함께 오늘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사무총장의 최측근인 재선의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는 등 당과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젯밤 긴급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하고 선대위 1차 주요 인선을 발표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가 당 쇄신 차원에서 일괄 사퇴했는데 오늘 후속 인사를 발표했다고요.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속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신임 사무총장엔 이재명 대선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재선의 김영진 의원이 전략기획위원장엔 이 후보의 정무조정실장인 재선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선대위에서 김영진 의원은 총무본부장, 강훈식 의원은 전략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고 수석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국민 뜻에 따라 당을 유능하고 기동력 있게 쇄신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후보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추며 의중을 잘 아는 김 의원과 강 의원이 당과 선대위에 전면 배치되면서 이 후보의 친정체제 구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 담당 주요 당직자들은 정기국회 기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 입법 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해 당분간 유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당 혁신기구인 정당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위원장에 30대 초선인 장경태 의원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쇄신에 바짝 힘을 주고 있는 이 후보, 오늘은 여성 외교 행보를 이어가는데요. 오전 10시에는 군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만나 군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공약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오후에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네, 야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1차 주요 인선안을 발표했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본부장 5명과 특보단장 인선을 협의하고 발표했습니다. 조직총괄본부장은 주호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맡게 됩니다. 홍보미디어본부장은 이준석 대표가 겸직하고 당무지원본부장과 직능총괄본부장은 권성동 사무총장과 중앙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이 당연직으로 맡습니다. 총괄특보단장은 권영세 의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앓고 있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비워뒀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긴급 만찬을 가지며 선대위 합류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이 빨리 와서 도와주길 바라는 것이 후보의 일관된 뜻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윤 후보는 최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 입장을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대해 자신은 물러나지 않으니 알아서 해결하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 없이 구성해야 한다면 다른 총괄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후 이 대표와 함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진행되는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도 참석해 청년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의 기온을 보이며 추위가 주춤했습니다. 한낮에도 큰 추위는 없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하겠는데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8도, 대전은 11도, 대구는 13도, 부산은 16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과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